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토요일 저녁, 서울 외곽의 대형마트는 예상보다 붐볐다. 계산대 앞에는 카트가 줄지어 있었고 여기저기서 비닐봉투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섞여 들렸다. 지은은 외투에 묻은 빗방울을 털 여유도 없이 분유 코너 앞에 서 있었다. 칸마다 정렬된 분유통 사이에서 가장 저렴한 것을 골라 들었지만 가격표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아이가 생긴 뒤로 여러 차례 마주친 금액이었지만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는 숫자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분유통을 외투 속으로 밀어넣었다. 손끝이 잠깐 떨렸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감정을 드러내는 편이 아니었다. 다만 감정을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지은은 계산대 쪽을 흘끗 내가보며 주변을 살폈다. 카트를 끄는 사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사람, 아이를 달래는 사람, 계산을 서두르는 사람. 모두가 각자의 사정으로 바빴고 그 틈 사이를 이용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지은은 외투깃을 살짝 세우고 발걸음을 출구 쪽으로 옮겼다. 몇 걸음만 더 가면 밖이었다.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이 조금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지만 티를 내진 않았다. 출구 근처를 지날 무렵 뒤에서 누군가가 그녀의 팔목을 잡았다. 고객님, 잠깐만요. 감정 없는 목소리였다. 보안 요원은 익숙한 방식으로 지은을 보안실로 안내했다. 주변 사람들은 고개만 돌려 상황을 확인했을 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공간에서는 타인의 문제에 쉽게 개입하지 않는 편이었다. 보안실은 좁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간이었다. CCTV 화면이 여러 개 켜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분실물과 압수단 물건들이 섞여 있었다. 지은은 의자에 앉아 양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다. 보안 요원은 분유통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서류를 꺼냈다. 이유가 있으신가요? 질문은 형식적이었다.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눈을 감았고 입술을 깨물었다. 무언가를 설명하려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라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서류를 작성하려던 순간 보안실 문이 열렸다. 남색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가 천천히 들어왔다. 지은은 얼굴을 들고 그를 바라봤다. 눈이 잠깐 비틀렸지만 바로 감정을 정리했다. 남자는 회사 임원처럼 보였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 같았다. 그는 보안 요원이 설명하는 동안 지은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판단보다 인지에 가까운 무언가가 있었다. 오래전에 본 얼굴을 다시 확인하는 사람처럼. 자료 넘겨주고 나가보게. 남자가 말하자 보안 요원은 조용히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공기가 달라졌다. 좁은 방에 남은 건 낯선 침묵뿐이었다. 남자는 분유통을 가볍게 집어들고 가격표를 힐끗 보았다. 놀라지도 비난하지도 않는 태도였다. 오히려 상황을 분석하는 쪽에 가까웠다. 왜 이런 거랬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정했다. 지은은 대답하지 못하고 시선을 내렸다. 밖에 있는 비 오는 소리가 스멀스멀 들어왔다. 한참 후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부탁이에요. 그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가벼움을 강요하는 말이었다. 집에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남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서류를 내려놓고 두 손을 모은 채 지은을 바라봤다. 시선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데도 이번만큼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가 천천히 물었다. 집에? 단어 하나가 공기에서 의미를 넓혔다. 거기에 누가 있지? 말투는 확인하려는 사람의 말투였다. 지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부정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었다. 남자는 지은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 기억 속에서 꺼내온 무언가와 현재가 겹쳐지는 것처럼.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며느리?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감정이 드러난 건 아니었지만 감정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단지 그 단어 하나로 모든 상황이 다른 결로 이어졌다는 것만 분명했다. 보안실을 나와 계산대 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도윤의 발걸음은 일정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였지만 주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길을 비켜주었다. 그의 존재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일정한 거리감을 주었다. 지은은 뒤에서 몇 걸음 떨어져 그를 따라갔다. 손에 쥔 분유통은 무거운 물건이 아니었지만 지금 그녀가 느끼는 무게는 단순한 무게가 아니었다.
계산대 앞의 직원은 도윤을 알아보는 듯 살짝 자세를 바로 했다. 회사 재단 광고에서 본 얼굴이었고 뉴스 기사에서 본 이름이었다. 직원은 분유통을 바코드에 스치듯 찍고 영수증을 건넸다. 도윤은 카드를 내밀었고 별다른 대화 없이 결제가 끝났다. 봉투에 담긴 분유통이 지은에게 건네질 때까지 누구도 사소한 잡음을 만들지 않았다. 그 순간만큼은 거대한 마트 전체가 정적에 잠긴 듯했다. 입구 자동문이 열리자 비냄새 섞인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다. 지은은 봉투를 손에 들고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도윤은 문턱 바로 앞에서 몸을 돌려 지은을 보았다. 비가 옷깃에 닿자 작은 방울이 스며들었고 그는 자연스럽게 외투 깃을 세웠다. 얼굴에는 불편함이나 분노 같은 감정이 보이지 않았다. 감정을 표정에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했다. 오히려 그 무표정 속에 오래된 피로감과 관찰자의 태도가 섞여 있었다. 차 가지고 왔나? 도윤이 물었다. 어투는 질문이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말투였다. 지은은 고개만 가볍게 저었다. 아니요. 택시 부를 건가? 또 하나의 명령 같은 질문이 이어졌고 이번에도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집 가까워서 걸어가요. 그 말에 도윤은 잠시 눈을 깜빡였다. 그는 비 내리는 어두운 길을 상상해 본 듯 짧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 시간에 아이 혼자 두고 왔나? 그는 다시 물었다.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이미 대답이었다. 아이는 집에 있었고 집에는 지은 말고 아무도 없었다. 도윤은 그 말을 흡수하는데 잠시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눈을 내리깔고 잠깐 생각에 잠겼다. 사람들은 비를 피해 뛰어다녔고 차들은 물보라를 일으키며 지나갔다. 그 모든 소음과 움직임이 배경처럼 흐르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이상한 고요가 자리 잡았다. 도윤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아이 몇 살이지? 지은은 봉투를 꼭 잡은 채 답했다. 3살. 고작 나이 숫자 하나였지만 상황 전체를 설명하는 정보였다. 3살짜리 아이, 밤마다 울고 밤마다 배고파하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아이. 도윤의 손가락이 주먹처럼 가볍게 말렸다 펴졌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그것이 그에게는 거의 감정 표현에 가까웠다. 비가 점점 굵어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우산을 펴기 시작하자 마트 입구는 잠시 수도꼭지 같은 소란이 생겼다. 도윤은 주변을 살펴보며 조용히 말했다. 차에 타.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괜찮아요. 도윤은 눈썹도 까딱하지 않고 말했다. 그럴 것 같지 않아서 하는 말일세. 말투는 냉정했지만 무례하지 않았다. 단지 상황을 정리하는 사람의 말투였다. 지은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둘은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경사로를 함께 걸었다. 주차장은 비에 젖은 차들과 바닥의 반사광 때문에 어둡고 번들거렸다. 도윤의 차는 주차장 깊은 쪽에 있었다. 검은 세단이었고 차체는 비에 젖어 윤기가 돌았다. 그는 리모컨으로 문을 열고 조수석을 가리켰다. 지은은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앉았다. 차 안은 따뜻했고 은은한 향기가 났다. 차량용 방향제 냄새가 아니라 사람의 취향이 담긴 냄새였다. 도윤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그는 천천히 차를 움직이며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앞유리를 쓸었고 그 소리는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대신 채웠다. 도로에 올라선 뒤 몇 분 동안 말이 없었다. 비는 계속 내려 차창을 울렸다. 도윤은 시야를 좁게 유지하며 운전을 했다.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추자 그는 미리 생각해둔 것처럼 다시 물었다. 아이 이름은? 지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숨기지 않았다. 민우요. 짧은 이름 하나가 차 안에 가라앉았다. 도윤의 목이 아주 살짝 움직였다.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신호가 바뀌자 다시 차를 움직였다. 기어나는 차들 사이로 헤드라이트가 번져들었다. 도윤은 한참 후에 낮게 말했다. 병원에는 데려가나?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었다. 지은은 눈을 깜빡이며 답했다. 감기 걸리면요. 말투가 담담했다.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갈 도리가 없어서 못 간다는 뉘앙스였다. 그제야 도윤은 조수석에 앉은 여자가 단순히 분유를 훔친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였다. 아이의 엄마였고
그의 아들의 아들을 키우고 있었고 지금은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상태였다. 차는 조용히 길을 따라갔다. 동네 편의점, 약국, 불 켜진 식당들이 스쳐 지나갔다. 지은은 창밖만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오래된 체념 같은 것이 깃들어 있었다. 마치 이런 밤과 이런 상황이 새롭지 않다는 듯이. 집 앞에서 내려줄게. 도윤이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대화할 힘도 필요도 없었다. 차는 몇 분 후 오래된 빌라 앞 골목에 멈췄다. 가로등은 어둡게 깜빡였고 비가 떨어지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지은은 조수석 문을 열고 내렸다. 봉투를 들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그녀가 비를 피해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다. 문이 닫히고 한참 뒤에야 그는 천천히 차를 움직였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는 자신이 원치 않았던 문제에 다시 엮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온 뒤에도 한도윤의 속도는 일정했다. 와이퍼가 앞유리를 긁는 소리, 빗물이 길 위로 튀는 소리, 엔진 진동이 뒤섞인 채 음악도 라디오도 없는 상태로 몇 분이 흘렀다. 그는 쉬지 않고 집으로 향했다. 운전석의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지만 그 아래에 얇게 숨겨진 불편함이 있었다. 자신이 원치 않던 문제에 끌려 들어갔다는 감각. 그것이 지금 그의 뒤통수를 조용히 눌렀다. 집 앞에 도착하자 경비원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도윤은 간단히 고개를 끄덕이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차를 세우고 내리자마자 그는 한 손으로 외투깃을 쓸어 올렸다. 비냄새와 차가운 공기가 섞인 공간은 익숙한 영역이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휴대폰을 꺼냈다. 몇 초 동안 연락처 목록을 바라봤지만 바로 전화를 걸지 않았다. 대신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다. 쉽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현관문을 열자 조용한 집안의 공기가 몸에 스며들었다. 넓은 거실, 정돈된 가구, 따뜻한 조명이 있는 공간. 그러나 그 안에는 사람이 거의 드나들지 않는 쓸쓸함도 함께 있었다.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순간 거실에서 책장을 보고 있던 여성이 고개를 들었다. 은발이 섞인 단발머리, 단정한 블라우스, 나무색 테이블에 놓인 찻잔. 도윤의 아내가 아니라 몇 년 전 재혼 후 들어온 새 아내였다. 그녀는 도윤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늘 비슷한 태도로 맞았다. 깊은 관심도 없고 무감한 무관심도 아닌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사람. 비가 오네요. 그녀가 말했다. 그 말은 날씨 얘기보다는 분위기를 정리하기 위한 표현에 가까웠다. 도윤은 외투를 벗으며 단단히 답했다. 그러네. 그는 거실로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에서 물 한 컵을 채웠다. 컵을 들어올리자 손에 열기가 느껴졌다. 물을 마시면서 천천히 숨을 골랐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절도 사건일 수 있지만 그에게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아이가 있었다. 3살. 이름은 민우. 그것만으로 충분히 달라졌다. 오래전에 끝났다고 여겼던 가정사가 느닷없이 되돌아온 셈이었다. 그는 컵을 내려놓고 식탁에 앉았다. 아내는 조용히 차를 손에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 있었어요? 도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말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대부분의 회사 일이나 외부 문제는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이번만큼은 말하지 않는 선택이 더 이상 편할 수 없었다. 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서. 그 말에 아내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질문을 하기보다는 듣는 사람에 가까웠다. 도윤은 이어서 말했다. 지은을 봤네. 그 이름이 공기 중에서 오래 머물렀다. 아내의 눈빛이 약하게 흔들렸다. 결혼식장 사진에서 본 적 있는 이름. 예전 아내의 이름. 진짜 엄마의 이름. 도윤은 자세를 바로하며 이어 말했다. 마트에서 분유를 훔치다가 잡혔네. 아내는 놀라지 않았다. 대신 이해하려는 표정으로 차를 내려놓고 손을 모았다. 아이가 있나 보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3살. 그 순간 아내의 눈이 조금 더 크게 떠졌다. 결혼 후에도 그 집안의 이야기는 종종 테이블 위에 올랐지만 아이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 아들은 해외로 떠났고 연락을 끊었고 가족은 그 사실을 정리해버렸다. 그러나 정리한 건 성인의 관계였지 태어나지 않은 생명까지는 아니었다. 도윤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분명히 아들의 아이였네. 그 말은 확신이 아니라 결론에 가까웠다. 아내는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지은 씨는 뭐라고 했나요? 도윤은 짧게 웃음 같은 숨을 내쉬었다.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지. 그는 지은이 보안실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다. 집에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 속에는 많은 층이 있었다. 수치심, 두려움, 체면, 혹은 보호. 아내는 차 가방을 닫고 등을 기대며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질문은 단순하지만 본질적이었다. 도윤은 잠시 답이 없는 시간을 견뎠다. 결정의 문제였다. 회사의 대표로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들의 아버지로서, 한 아이의 할아버지로서. 적어도 아이는 보호해야지. 그 말은 경계가 없는 선언 같았다. 책임이라는 단어 대신 보호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도 의미가 있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도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감정보다는 원칙에서 오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도윤은 다시 컵을 들어 물을 마시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밤이 조용히 내려앉은 거실에서 혼잣말처럼 말했다. 생각보다 일이 커졌네. 그 말에는 피곤함과 현실의 무게가 섞여 있었다. 그날 밤 지은이 비를 맞으며 집 계단을 올라가던 순간처럼 도윤 역시 자신의 삶의 계단을 천천히 다시 오르고 있었다. 일은 이미 단순한 절도가 아니었고 단순한 만남도 아니었다. 이것은 되돌아온 혈연의 문제였고 숨겨진 가족의 문제였고 끝났다고 믿었던 관계의 후일담이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비는 그쳤지만 도시 전체에 남아있는 물기 때문에 공기는 서늘했고 낮은 구름이 천장을 누르는 것처럼 눌려 있었다. 운전기사는 대기 중이었지만 그는 직접 운전석에 앉았다. 아내가 문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만 굳이 묻지 않았다. 이미 지난밤의 대화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차문이 닫히고 엔진이 켜지자 조용한 진동이 손끝에 스며들었다. 도윤은 잠시 시동음에 귀를 기울였다가 기어를 넣고 조심스럽게 집을 빠져나왔다. 출근길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신호등, 출근하는 사람들, 버스 정류장 앞에서 모여있는 학생들. 그러나 도윤의 시선은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았다. 대신 전날 밤 지은이 아이 얘기를 할 때 눈빛이 뇌리에 남아있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체념과 실용이 섞인 눈빛. 사정을 설명하지도 않고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불쌍함을 주장하지도 않는 사람의 태도. 그는 그것이 생각보다 마음을 건드린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회사 건물에 도착하자 비서실 직원들이 로비에서 인사했다. 도윤은 엘리베이터로 향하며 간단히 인사만 받았다. 24층에 도착해 문이 열리자 특유의 실내 향이 느껴졌다. 직원들이 컴퓨터를 켜고 커피를 준비하는 소리, 프린터가 돌아가는 기계음, 회의실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는 책상에 앉자마자 서류 더미 위에 얹힌 스마트폰을 들었다. 번호를 찾고 한참 동안 전화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화면만 바라보았다. 결국 결심한 듯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연결되었다. 예, 회장님? 목소리는 단정하고 침착했다. 오랜 시간 일을 함께 해온 법무팀장이었다. 도윤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어제 사건 하나 있었네. 팀장은 바로 태도를 바꾸었다. 형사사건입니까? 아니면 재단 쪽입니까?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다. 가정 문제일 수도 있네. 그 말이 건너가자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정적이 흘렀다. 법무팀장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심스레 물었다. 말씀해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윤은 전날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했다. 지은이 분유를 훔치다가 잡혔다는 것, 아이가 있다는 것, 나이가 3살이라는 것, 그리고 아이의 이름이 민우라는 것. 마지막 정보는 가장 가벼운 단어처럼 들리지만 가장 무거운 정보였다. 확인해봐야 할 게 있네. 도윤이 말했다. 병원 기록, 출생 신고, 가족관계, 조용히. 팀장은 더 묻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누가 알아선 안 되는 문제입니까? 도윤은 짧게 숨을 고르고 말했다. 아들 쪽일세. 법무팀장은 그 말 하나로 수많은 상황을 이해했다. 조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통화는 그것으로 끝났다. 전화를 끊은 뒤 도윤은 의자에 깊게 기대었다.
바쁜 회사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회의 내용이 아니라 민우라는 이름으로 가득했다. 그는 느릿하게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액자 하나를 꺼냈다. 결혼식장에서 아들과 지은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당시 아들은 웃고 있었고 지은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옆에 서 있었다.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본 뒤 도윤은 액자를 원래 자리에 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이가 있었으면 얘기가 달라지지. 오전 업무를 마친 뒤 도윤은 차를 타고 회사를 나섰다. 점심시간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고 도시는 따뜻한 햇빛 대신 흐릿한 낮빛을 띠고 있었다. 목적지는 전날 지은이 들어간 빌라였다. 차를 골목에 세우고 그는 멀리서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낡은 외벽, 벗겨진 페인트, 우편함이 삐뚤게 달린 입구. 몇 년 전 아들이 살던 환경과는 완전히 달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도윤은 불편해하지 않았다. 단지 현실을 확인하는 중이었다. 그는 벨을 누르지 않았다. 아는 척해서는 안 되는 타이밍이 있었다. 대신 관리인을 찾아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긴 애 키우는 사람이 맞나? 관리인은 간단히 대답했다. 요즘 맞벌이 많아서 그렇죠. 새벽에 나가는 집도 있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묻지 않았다. 그는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 보고 싶었고 실제로 보았다. 계단에는 작은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잘 자란 3살짜리 아이의 신발 사이즈였다. 누군가의 삶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는 흔적이었다. 도윤은 차로 돌아오며 오래 생각했다. 지은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다. 아들에게 연락도 되지 않을 것이다. 누구에게 기대지도 않을 것이다. 결국 남은 건 단 하나였다. 아이, 민우. 도윤은 운전석 문을 열기 전에 휴대폰을 꺼내 다시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가느라난 빨리 하게, 서류가 필요하네. 짧은 지시만 내리고 통화를 끊었다. 그날 밤 도윤은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았다. 아내는 그에게 식탁을 내주고 거실로 물러났다. 그는 오래된 종이봉투 하나를 꺼냈다. 아들이 유학 가던 날 챙겨준 서류들이었다. 해외 체류 서류, 보험 서류, 가족 관계 서류. 손가락이 종이를 넘길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다. 마지막 장에는 아들의 서명이 있었다. 도윤은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봉투를 다시 접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아이에게 잘못할 건 없지. 그 말은 누구에게 한 것도 아니었고 결심을 증명하려는 문장도 아니었다. 단지 사실이었다. 다음 단계가 무엇이든 시작점만큼은 분명했다. 아이를 보호한다. 그 사실만이 지금 도윤이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감정이었고 유일한 선택이었다. 법무팀장의 보고는 이틀이 지나서 도윤의 책상 위에 올라왔다. 회의가 끝난 뒤였고 사무실에는 조용한 정적이 남아 있었다. 팀장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내밀며 간단히 말했다. 최대한 조용히 진행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민원 기록, 병원 진료 내역, 출생 신고 사본, 입국 기록 등이 정리되어 있었다. 서류는 깔끔했지만 그 속의 사실은 복잡했다. 민우의 출생 신고는 늦게 되어 있었다. 출산 후 2달이 지나서야 신고된 기록이 남아 있었고 아버지란에는 이름이 비워져 있었다. 병원 기록에는 신생아 때 감기로 며칠 입원한 내역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대부분 동네 소아과 진료가 끝이었다. 보험 적용은 최소한으로 되어 있었다. 의료비 부담이 크게 느껴지는 숫자들이었다. 도윤은 서류 하나하나를 넘기며 시선을 옮겼다. 그 과정에서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멈추는 순간이 있었다. 출생신고서 뒷장에 주소지가 적혀 있었다. 바로 전날 자신이 서서 바라보던 빌라의 주소였다. 모든 연결이 갑자기 단단해지는 느낌이었다. 팀장은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아드님의 경우는 아직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 말에 도윤은 서류를 덮고 짧게 대답했다. 알지. 사실 아들이 연락할 이유도 연락할 의지도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아들은 집안과 거리를 둔 채 해외에서 살고 있었다. 자신의 선택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도만에 가까운 선택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문제를 붙잡을 때가 아니었다.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한국에서 숨쉬고 있는 3살짜리 아이였다. 서류 검토가 끝난 뒤 도윤은 팀장에게 추가 지시를 내렸다. 병원하고도 연락해보게. 아이 쪽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야.
팀장은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나서 도윤은 한동안 서류 앞에서 손을 떼지 못했다. 연필을 굴리다가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서류를 펼쳤다. 하는 행동들은 모두 느렸고 익숙한 일일지는 몰라도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결국 펜을 들고 서류 맨 아래에 서명했다. 이름 아래에는 작은 메모가 적혔다. 조용히, 아이 중심. 그날 오후 도윤은 업무를 정리한 뒤 차에 올랐다. 목적지는 다시 그 빌라였다. 이번에는 관리인을 찾는 대신 건물 입구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는데 봉투 안에는 간단한 간식과 아이용 우유팩 몇 개가 들어 있었다. 분유 대신 이런 것을 준비한 이유는 단순했다. 병원 기록에 분유 알레르기 가능성이라는 한 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런 사소한 한 줄도 놓치지 않는 성격이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골목 끝에서 작은 후드티를 입은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지은과 민우였다. 아이는 비 온 뒤에 무릉덩이를 피해가며 걷고 있었고 지은은 검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피곤해 보였지만 티를 내지 않았다. 아이는 지은에게 얘기하고 있었고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다. 그 모습은 평범했다. 그러나 그 평범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다. 누군가에게는 이런 장면이 사소한 일상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지켜져야 할 전부였다. 도윤은 일부러 모르는 척 말을 건넸다. 산책 나온 건가? 지은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자세를 바로잡았다. 병원 갔다 오는 길이에요. 목소리는 차분했다. 감추는 것도 없었고 부탁하는 뉘앙스도 없었다. 그냥 사실만 말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기인가? 지은은 아이 어깨 위에 올린 손을 살짝 쥐었다. 면적이 약해서요. 자주 아파요. 그러면서도 특별히 감정적인 표정은 없었다. 아이가 종종 아픈 것 자체가 삶의 흐름 속에 포함된 사람처럼 말했다. 민우는 맞선 어른을 관찰하듯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예요? 그 질문은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솔직해서 지은이 바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니야, 민우야. 하지만 도윤은 웃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민우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동자는 검고 맑았고 어디서 본 적 있는 선명한 모양이었다. 그렇게 몇 초가 흐르고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주 용감하네. 민우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지은은 가볍게 인사를 하고 말을 이었다. 이제 들어가야 해서요. 도윤은 종이봉투를 건넸다. 이거 가지고 가. 병원 갈 때 챙겨가면 좋을 거야. 지은이 봉투를 열려다가 멈췄다. 정말 괜찮아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대단한 게 아니네. 그냥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투에는 시혜의 뉘앙스가 없었다. 철저히 실용적인 사람의 대화 같았다. 지은은 더 말하지 않고 봉투를 받았다. 민우는 그 안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손을 넣었다. 작은 손가락이 우유팩 하나를 잡아 매만졌다. 지은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아이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그럼... 짧은 인사 뒤에 그녀는 계단을 올라갔다. 도윤은 두 사람이 올라가는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아이의 신발이 계단을 오를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오래 남았다. 차로 돌아와 앉은 뒤 그는 손가락으로 운전대를 가볍게 두드렸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런 움직임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켜서 메모장을 열었다. 단 한 줄만 적었다. 민우, 지원 시작. 그리고 저장했다. 서류나 법이나 가족이나 체면 이전에 해야 할 일이 단 하나 남아 있었다.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일. 그것은 법무나 결혼이나 재산보다 훨씬 단순하고 정확한 대상이었다. 아이, 민우. 며칠 후 회사의 월간 이사회가 잡혀 있었다. 건물 최상층 회의실에는 유명한 재단 관계자들과 투자자들이 모였다. 자연광이 크게 들어오는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고 회의실 안 테이블에는 자료집과 수첩, 노트북이 일렬로 정돈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재단 프로젝트, 투자 일정, 세제 혜택 같은 말들을 오가며 아침을 시작했지만
도윤은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말이 거의 없었다. 머릿속의 무게가 전혀 다른 쪽에 쏠려 있었다. 회의 도중 한 이사가 질문을 던졌다. 해외 법인의 자금 운용 문제는 회장님 판단이 필요합니다. 참석자들의 시선이 도윤에게 몰렸다. 그는 짧게 대답했다. 다음 분께까지 정리하고 보고하게. 누구도 그가 주제를 담백하게 넘긴 이유를 몰랐다. 하지만 오늘 그에게 중요한 건 자금 운용이 아니었다. 의사들이 쉬는 시간마다 하는 잡담처럼 그도 지금 회의와는 전혀 다른 문제를 안고 있었다. 어린아이 하나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라고 하면 아무도 놀라지 않을 나이. 하지만 그 아이가 자신의 손주라는 사실은 누구에게도 쉬운 말이 아니었다. 회의가 끝난 뒤 이사들이 회의실을 나갔다. 몇몇은 도윤에게 인사를 했지만 그는 짧게만 응답했다. 비서가 다가와 일정표를 보여주자 그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점심시간 비워두게. 비서는 놀라지 않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다. 회장의 일정은 그의 말 한마디면 수정되었다. 그는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올랐다. 목적지는 병원이었다. 민우 기록을 확인하고 싶었다. 법무팀장을 통해 서류는 받았지만 종이에 적힌 숫자와 글자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었다. 의사의 목소리와 표정, 아이의 상태, 엄마의 태도 같은 것들. 차는 병원의 주차장으로 들어가 천천히 자리를 잡았다.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데 마주친 간호사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도윤은 간단히 말했다. 소아과 진료 문의. 간호사는 안내 데스크를 가리켰고 그는 그곳으로 걸어갔다. 한쪽 벽에는 어린이 그림이 붙어 있었고 작은 의자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간식을 먹고 있었다. 이런 공간은 그에게 낯설었다. 그는 이런 곳에 자주 올 일이 없는 삶을 살아왔다. 소아과 접수 창구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던 중 그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민우야, 여기 앉아. 고개를 돌리니 지은이 아이 옆에 앉아 있었다. 민우는 어린이용 의자에 걸터 앉아 다리를 흔들고 있었다. 지은의 표정은 피곤하지만 담담했다. 병원 냄새에 익숙한 사람처럼 보였다. 도윤은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두고 바라보았다. 민우는 간호사에게 체온을 재고 또 작은 기침을 했다. 지은은 가방에서 물티슈와 작은 수건을 꺼내 아이의 입가를 닦아주었다. 그런 움직임은 서툴지 않았지만 슬펐다. 어린 아이를 돌보는 일에는 웃음이 많아야 하는데 이 아이의 일상에는 그런 여유가 부족했다. 민우 이름이 호출되자 지은은 아이의 손을 접고 진료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동안 도윤은 유리창 너머로 아이의 뒷모습을 보았다. 이미 많이 자라 있었고 얼굴선이 또렷했다. 보기 싫을 만큼 닮은 부분이 있었다. 아들이 어렸을 때 걸음걸이도 저랬다. 그 사실이 도윤에게는 감정보다 현실로 다가왔다. 진료가 끝나고 나오던 지은은 도윤을 발견했다. 당황한 표정을 짓지 않고 차분하게 다가왔다. 왜 여기 계세요? 질문이 아니라 놀라움이 담긴 말이었다. 도윤은 특별히 숨기지 않았다. 확인할 게 있어서. 지은은 대답 대신 민우의 외투를 여미었다. 그 행동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다. 아이를 보호하는 엄마의 손길. 도윤은 아이를 바라보며 짧게 물었다. 많이 아픈가? 지은은 손바닥으로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면역이 약해서 그래요. 태어나고 초기에 병원에 오래 있었거든요. 설명하는 말투는 담백했다. 동정도 호소도 없었다. 그는 그 점이 오히려 더 마음을 움직였다. 병원 앞 벤치에서 잠시 마주 앉게 되었다. 민우는 작은 과자를 먹으며 다리를 흔들었고 지은은 아이의 등을 가볍게 토닥였다. 도윤은 말을 고르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들 생각은 안 하나? 지은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다. 생각은 했죠. 근데 연락할 방법도 없고 한 번도 먼저 연락 온 적도 없어요. 도윤은 눈을 내리깔았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가족 누구도 그 부분을 부정할 수 없었다. 연락이 끊긴 것은 도윤의 아들이었다. 문제를 정리한 쪽도 그들이었고 뒤처리를 떠넘긴 것도 그들이었다. 그 사실을 지은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도윤은 알고 있었다. 그래도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있지 않나? 도윤이 말하자 지은은 시선을 벤치 끝에 있는 물웅덩이에 던졌다. 그건 민우가 커서 스스로 판단할 일이에요. 말은 간단했지만 그 말 속에는 오랜 시간 축적된 선택이 있었다. 아이를 보호하는 선택, 상처를 덜 주는 선택,
대답할 필요가 없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선택. 잠시 후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봐야 해요. 민우가 그녀 옆에 서서 손을 내밀었다. 지은은 손을 잡고 도윤을 향해 짧게 인사했다. 그동안 도와주신 건 알아요. 근데 저희는 괜찮아요. 그 말은 거절이 아니라 독립하려는 사람의 말이었다. 도움에 기대지 않으려는 사람, 스스로 버티는 사람. 그들이 병원 문을 나서자 도윤은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손등 위에 햇빛이 천천히 퍼졌다. 그는 한숨도 쉬지 않았다. 대신 곧장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다. 건너뛸 수 없는 내용이 적혔다. 출생신고 정상화, 의료지원, 보험, 그리고 마지막 줄. 아들 연락, 선택이 아닌 통보. 결국 문제는 도망가도 따라붙는다. 피한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다. 어느 순간 도윤은 자신이 이미 선택을 끝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다. 며칠 뒤 법무팀장은 도윤의 사무실로 조용히 들어왔다. 회의 중이 아니었지만 문을 두드리는 방식이 남달랐다. 그는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고 눈빛이 신중했다.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도윤은 서류에 적던 펜을 내려놓고 봉투를 받았다. 봉투 안에는 병원 지원 신청서 초안, 의료보험 연계 문서, 아동센터 추천 목록, 그리고 가장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다. 부친 통보 관련 문안이라고 적힌 파일이었다. 아드님은 여전히 해외 체류 중이고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팀장은 조용히 설명했다. 만약 출생 사실을 통보한다면 법적으로는 부친에게 일정한 책임이 발생하지만 선택지가 몇 개 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 하지 않았다. 팀장은 서류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다. 첫 번째는 통보 없이 조부 측에서 지원하는 방식, 가장 조용하고 외부 노출이 적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장을 펼쳤다. 두 번째는 부친에게 통보 후 부친 책임을 묻는 방식,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변호사 개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장에는 외부 기관을 통한 보호 절차가 적혀 있었다. 세 번째는 국가기관을 통한 보호 대상 아동 등록. 하지만 이건 어머니가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파일 설명이 끝나자 방안은 조용해졌다. 도윤은 서류를 손끝으로 천천히 넘겼다. 구성은 명확했고 절차는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상황은 서류만큼 간단하지 않았다. 그는 몇 초 동안 서류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아이 어머니에게는 말했나? 팀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입니다. 회장님께 판단을 맡기고자 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결정이 필요한 순간이었다. 첫 번째로 하지. 그가 짧게 말했다. 팀장은 멈칫했지만 바로 이해했다. 조부 측 단독 지원, 가장 조용한 방식, 가족 체면, 아동 보호, 어머니 존중을 모두 지키는 방식. 팀장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자동차를 몰고 다시 조용한 빌라 골목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서류나 봉투 대신 빈손이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우편망에 꽂힌 고지서와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다. 낡은 종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벨을 누르지 않고 계단을 올라갔다. 올라간다는 행위 자체가 결정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다. 지은은 문을 열었고 문틈 사이로 민우가 얼굴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고 깨끗했다. 지은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담담히 문을 더 열었다. 들어오세요. 집안은 작았지만 정돈되어 있었다. 좁은 거실 한쪽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장난감 몇 개가 정리된 상자 위에 올려져 있었다. 민우는 작은 의자에 앉아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도윤은 신발을 벗으려다가 지은이 말렸다. 괜찮아요. 잠깐이잖아요. 그 말은 방문을 허락하되 오래 머물게 하지는 않는 사람의 태도였다. 둘은 거실 한편에 앉았다. 테이블은 오래된 나무였고 잔 스크래치가 있었다. 찻잔 대신 물컵이 나왔다. 지은은 컵을 건네며 말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다. 불편함을 감추거나 애둘러 말하지 않는 사람의 질문이었다. 도윤은 컵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다. 지원하려고 왔네. 지은은 놀랍지도 않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충분히 도와주셨잖아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작은 일일 뿐이고
아이는 더 필요하지. 민우가 색연필을 들고 그림을 그리며 중얼거렸다. 초록색은 나무고 파란색은 하늘이야. 아이의 목소리는 평화로웠고 그 평화 속에서 어른들의 대화는 더 무겁게 도드라졌다. 아이 보험부터 정리하고 병원도 연결하고 비용은 내가 부담하지. 다른 건 말하지 않겠네. 지은은 조용히 컵을 내려놓았다. 왜요? 단어 하나였지만 의미는 여러 개였다. 왜 책임을 지느냐? 왜 도와주느냐? 왜 지금이냐? 도윤은 21번 고르고 대답했다. 가족이기 때문이지. 그 말은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나온 정의였다. 지은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쪽 가족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말투는 비난이 아니라 현상 설명이었다. 실제로 집안은 오래전에 그 일을 정리했다. 그리고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도윤은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건 그들의 문제일세. 아이는 잘못한 게 없지. 민우가 그림을 들고 와서 방긋 웃었다. 할아버지 보세요. 지은이 민우를 불렀다. 민우야, 그만. 하지만 도윤은 아이의 손에서 그림을 받아들었다. 그 위에는 파란 하늘과 초록 나무가 있었고 작은 집과 숫자 하나가 쓰여 있었다. 3. 민우의 나이였다. 도윤은 그림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돌려주었다. 잘 그렸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잠깐 부엌으로 가 물을 채웠다. 돌아올 때 표정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제가 부탁드릴 건 하나예요.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이 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말할 생각 없네. 그 순간 지은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다. 방어적인 자세를 잠시 내려놓은 것이다. 그러나 그 풀림 속에는 더 깊은 경계가 있었다. 어른 사이는 그렇게 흘렀다. 서로를 완전히 믿지도 않았고 완전히 의심하지도 않았다. 민우만이 유일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웃고 있었다. 잠시 후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절차는 내가 알아서 해두지. 당신에게 요구할 건 없다. 지은은 문틈에서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그 말은 단순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리고 조금 늦게 추가된 짧은 문장. 민우도 고마워해요. 민우가 부엌에서 손을 흔들었다. 안녕. 그 장면이 오랫동안 남았다. 골목을 걸어 나오며 도윤은 깨달았다. 이 일은 이미 조용한 지원이 아니었다. 이미 가족이었다. 비공식적이지만 가장 실제적인 방식으로. 그는 차문을 열기 전에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다. 이제 뒤로 물러날 수 있는 선택지는 없었다. 남은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일뿐이었다. 그날 이후 한 달은 조용하게 흘러갔다. 회사에서는 큰 프로젝트가 2개나 진행 중이었고 재단에서는 아동 지원 캠페인이 열렸다. 뉴스와 보고서, 서류와 회의가 끝없이 이어졌지만 도윤의 머릿속에는 또 하나의 일정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병원 기록 정리, 보험 등록 처리, 진료비 청구 연동. 모두 법무팀과 재단 담당자들이 움직였고 이름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서류의 최종 승인련에는 회장 서명이 들어갔을 뿐이었다. 지은은 도윤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감사도 질문도 요구도 없었다. 대신 며칠에 한 번 병원 앱에서 접수된 영수증이 도윤의 비서 메일로 들어왔다. 소아과 진료비 청구, 예방접종 지원 요청. 화면 속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도윤은 그 숫자들을 볼 때마다 묵직한 감정을 지나쳤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와 건강과 삶을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 재단 내부에서는 회장 부재가 잦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그 부재는 회장실에서가 아니라 보험공단 사무실, 지자체 복지과 그리고 병원 접수창구에서 채워지고 있었다. 어쩌면 그런 곳이 더 현실적인 자리였다. 한 달이 지난 어느 오후 지은이 먼저 연락을 했다. 전화도 아니고 문자도 아니었다. 작은 사진 한 장이었다. 민우가 어린이집에서 만든 작은 작품이었다. 형틀 위에 점토로 만든 나무와 집, 그리고 사람 2명이 있었다. 캡션은 없었다. 내용은 단순했다. 그러나 도윤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집이라는 건물과 나무 옆에 서 있는 2 사람, 그 아래엔 연필로 민우라고 적혀 있었다. 그날 밤 도윤은 집에서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다. 아내는 친정에 가 있었고 집은 조용했다. 식탁 위에는 사진이 올려져 있었고 조명은 따뜻했다. 그는 가만히 물컵을 들어 올리고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오랫동안 미뤄둔 생각을 꺼내는 사람처럼. 다음 날 오후 도윤은 회사 차량으로 영사관 앞에 멈춰섰다. 시민권 관련 서류를 확인한 뒤 대기실에서 몇 장의 문서를 넘겼다. 서류 하나에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담당자는 설명을 하며 필요한 서명란을 가리켰지만 도윤은 오래 듣지 않았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더 명확한 게 있었다. 그는 서명을 조용히 마쳤고 서류는 접수됐다. 그날 저녁 그는 혼자 빌라 골목으로 걸어갔다. 날씨는 춥지 않았고 골목 양옆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빛이 길을 밝혀주었다. 계단 앞에서 잠시 멈췄을 때 위층 복도에서 민우며 웃음소리가 들렸다. 높은 음에 짧고 명확한 웃음. 아이의 웃음이란 건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잠시 뒤 문이 열리고 민우가 뛰어나와 계단 난간에 매달렸다. 지은이 뒤에서 따라오며 말했다. 민우야, 조심해. 그때 민우가 도윤을 보고 손을 흔들었다. 안녕하세요. 지은은 놀라는 대신 간단히 고개를 숙였다. 오셨어요. 도윤은 계단을 올라가 민우 앞에 섰다. 아이는 작은 점토 조각을 손에 쥐고 있었다. 이거 나무세요. 도윤은 무릎을 살짝 굽혀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다. 잘 만들었네. 민우는 자랑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은 조용히 말했다. 어린이집에서 만들었어요. 셋은 문 앞에서 잠시 서 있었다.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다. 결국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제 보험 문자 왔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걸세. 지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덧붙였다. 감사합니다. 단어 하나가 길었다. 의미가 많아서였다. 도윤은 손을 흔들며 대답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거면 해야지. 말투는 담담했지만 내용은 단순했다. 아이에게 필요한 일, 그 한 가지가 기준이었다. 바람이 살짝 불었고 민우가 도윤 쪽으로 더 다가왔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점토나무를 그의 손에 올려놓았다. 이거 선물이에요. 지은이 민우를 바라보며 당황한 듯 웃었다. 민우야, 그건... 하지만 도윤은 아이의 손을 가볍게 받치고 나무를 내려다보았다. 점토 표면에는 아이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흐트러진 부분도 있었고 균형도 완벽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누가 봐도 진짜였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고맙네. 민우는 해맑게 웃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은 점토나무를 조수석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신호가 바뀌자 차가 천천히 움직였다. 도시의 불빛이 차창에 스쳐 지나갔다. 그는 더 이상 이 일을 부담이나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다. 선택이나 의무도 아니었다. 삶의 무게 중 하나였다. 받아들여야 하고 감당해야 하고 지켜야 하는 종류의 무게. 그리고 문득 그는 깨달았다. 아이가 준 나무에는 뿌리가 없었다. 점토라서 그릴 수 없었던 것인지 아이가 그릴 줄 몰랐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도윤은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뿌리는 어른이 만들어줘야지. 차는 조용히 앞으로 나아갔다. 목적지는 없었지만 방향은 분명했다.